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한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는 순간을 본다면 그는 무엇을 할까? 신기성 재벌그룹 회장으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된 이름. 그러나 화려한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과거의 비극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 준서는 눈앞의 화려함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3살 무렵의 교통사고.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는 아내 윤혜진의 생명을 앗아갔고 어린 아들의 빚까지 빼앗아갔다. 준서는 이제 10살. 세상은 끝없는 어둠으로만 남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청결하고 완벽했지만 따뜻함은 사라진 채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공기만 맴돌았다. 신 회장은 그 후 모든 열정을 일에 쏟아부었다. 숫자, 이익, 성과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을 품는 일은 너무 복잡하고 두려운 방정식 같았다. 최고의 교사, 유명한 치료사, 최첨단 보조기기를 주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주지 못했다. 바로 아버지 자신이었다. 그날 화요일 저녁 예정된 만찬이 취소되자 신 회장은 드물게 공백이 생긴 일정을 안고 아들의 방을 찾았다. 오디오북을 듣고 있던 준서는 침대 위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준서야, 오늘은 밖에서 저녁을 먹자. 소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들이 향한 곳은 오래전 아내가 좋아했던 익선동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윤혜진은 그곳을 진짜가 느껴지는 곳이라 말하곤 했다. 왜 그곳을 택했는지 신 회장도 몰랐다. 아마도 무의식적인 참회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익선동 골목의 작은 레스토랑은 따뜻하고 소란스러웠다. 마늘과 허브,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다. 모처럼의 외식 자리에서 신 회장은 늘 하던 습관대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주문할게. 준서에게는 치킨 파르메산을, 자신에게는 스테이크를 시켰다. 음식이 나오자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준서는 스스로 먹겠다고 고집했지만 포크와 나이프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쓰는 일은 버거운 싸움이었다. 파스타가 흘러내려 볼에 자국을 남기고 닭고기 조각은 접시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준서의 어깨가 수치심에 잔뜩 움츠러들었다. 배 안 고파요. 그는 접시를 밀어냈다. 그냥 먹어라. 준서야. 시간이 없다. 신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도쿄지사와의 거래가 그의 관심을 빼앗아갔다.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 막혀버린 작은 흐느낌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보았다. 식당 한쪽에서 테이블을 치우던 24살의 알바생 은하. 지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성수동 옥탑방 월세를 내기 위해 그리고 동생 학비를 보태기 위해 오늘도 이중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첫 데이트를 온 연인, 조용히 기념일을 축하하는 가족, 메뉴판에 당황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냉혹한 기운을 뿜어내며 휴대폰만 보는 아버지. 음식을 앞에 두고 슬프게 고개 숙인 소년. 은하는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준서가 포기하듯 접시를 밀어내자 아버지는 무심하게 손짓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은하는 조용히 결심했다. 깨끗한 냅킨을 챙겨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가갔다. 안녕? 은하는 무릎을 꿇어 준서와 시선을 맞추듯 몸을 낮추었다.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는 은하라고 해. 그 치킨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준서는 화를 들을까 움찔했지만 은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실 음식이 가끔은 좀 못되게 굴 때도 있거든. 치킨이 내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예상치 못한 말에 준서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작은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은하는 말을 이었다. 우리 동생은 늘 그래. 음식을 먹을 땐 전장을 알아야 한다고. 전투 계획을 세우듯 말이지. 은하는 은밀히 웃으며 속삭였다. 혹시 내가 전장을 설명해 줘도 될까? 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끼어든 적이 없었다. 당장 매니저를 불러 은하를 해고할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하는 깨끗한 포크를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전장을 소개해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고 생생했다. 먼저 접시 전체를 시계판이라고 생각해 보자. 맨 위 12시 방향에 가장 큰 치킨이 숨어 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하지. 위에는 고소하게 녹은 치즈가 덮여 있어. 은하는 포크 끝으로 살짝 12시 방향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 손끝으로 한번 느껴볼래? 준서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포크가 가리키는 부분을 더듬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3시에서 7시까지는 커다란 파스타산이 자리 잡고 있어. 면발이 진한 토마토 소스에 엉켜 있지. 우리 할머니는 늘 소스에 작은 비밀 재료를 넣으셨는데 계피한 꼬집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은하는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준서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 보는 빛이었다. 신 회장은 그 짧은 순간이 가슴을 세차게 때리는 듯했다. 그리고 9시 방향에는 작은 파슬리가 있네. 사실 장식일 뿐이라 신경 안 써도 돼. 파티에 와서 혼자 잘난 척만 하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 같다고 할까? 은하의 말에 준서는 예상치 못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서툴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신 회장에게 낯설면서도 너무 아름답게 들려 목이 꽉 메었다. 은하는 포크를 준서 손에 건네주었다. 이제 네가 장군이야. 전장을 알았으니 어디서부터 공격하고 싶어? 12시 치킨. 준서가 속삭였다. 완벽한 선택이야. 은하는 마치 전략가처럼 진지하게 끄덕였다. 그녀는 준서의 다른 손을 칼 쪽으로 이끌며 말했다. 이게 네 최고의 병사야. 포크로 적을 눌러두고 칼로 단호하게 자르면 돼. 그 후 10분 동안 신기성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무심히 지나쳤던 한 알바생이 수많은 치료사와 교사들이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 준서에게 자존심을 돌려주고 있었다. 은하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대신 먹여주지도 않았다. 그저 힘을 실어주고 식탁을 하나의 지도이자 모험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조금만 왼쪽. 좋아, 거기야. 이번엔 성공했네, 장군님. 은하는 틈틈이 준서와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디오북 이야기를 묻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물었다. 준서는 대답을 하면서 점점 긴장을 풀었다. 포크가 흔들리던 손끝도 차츰 안정되었다. 결국 준서는 처음으로 혼자서 식사를 끝냈다. 은하가 파르메산을 정복했네. 라고 농담하자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가 끝난 뒤 턱에 소스가 조금 묻어 있었는데 은하는 냅킨으로 살짝 닦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완전한 승리야.
그 순간 준서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그녀 이름은 은하예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오랜만에 힘이 있었다. 신 회장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은하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눈가에 드러난 피곤함, 해진 유니폼 소매, 오래된 얼룩까지. 하지만 그 속에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는 따뜻함이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데 자신에게 없는 인간적인 풍요가 그녀에게 있었다. 자리에서 물러나려던 은에게 신 회장은 거칠게 불렀다. 잠깐. 그는 지갑을 꺼내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밀었다. 수고비로 받아두시오. 은하는 그 돈을 잠시 바라보다가 실망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방금 본 미소면 충분한 팁이에요. 그리고 준서를 향해 따뜻하게 웃었다. 즐거운 식사였어요, 장군님. 그녀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신 회장은 여전히 손에 돈을 쥔 채 완전히 무너진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기적을 목격하고도 본능적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준서는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침묵이 더 이상 차갑고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사색적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신 회장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어떤 인수합병보다도 더 크고 복잡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방금 돈을 거절한 그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감정은 부담이지만 행동은 자산이었다. 그래서 곧장 움직였다. 백도현을 불러 15년간 곁을 지킨 보안 책임자, 전직군 정보 장교 출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남자였다. 신 회장은 창밖 한강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은 은하, 익선동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알아와라.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군지, 빚, 자산, 학력, 인간관계.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과 꿈꾸는 것까지. 완벽한 그림을 원한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절대 눈치채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백도현은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틀 뒤 신 회장의 책상 위에는 얇지만 묵직한 보고서가 올려졌다. 그 속에는 끝없이 무너짐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한 젊은 여인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날 네가 내 아들에게 해준 일은 놀라웠소. 신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은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니요. 신 회장은 즉시 말을 끊었다. 네 일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는 것이지. 하지만 네가 한 건 그 이상이었어. 내 아들과 연결됐고 그에게 자신감을 줬지. 단 10분 만에 최고의 전문가 팀이 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네가 해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 회장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고백이었다. 단단한 갑옷에 난 첫 번째 균열. 준서는 7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 그때 아내도 세상을 떠났지.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나는 그 벽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은하는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러나 신 회장은 손짓으로 그녀의 연민을 밀어냈다. 동정은 바라지 않소, 은하 씨. 내가 찾는 건 해답이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제안이요. 은하는 눈을 크게 떴다. 일자리 말이오. 저 이미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아니오.
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난 자네가 준서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라오. 간병인도 가정교사도 아닌 세상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해 줄 친구. 오늘 식당에서 한 것처럼 세상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줄 사람. 그는 곧장 조건을 내놓았다. 마치 하나의 계약서를 낭독하듯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서 8시까지 미술, 음악, 자연. 감각을 통해 세상을 다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오.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며 급여는. 그는 접힌 종이를 밀어주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액수는 현실 같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두 발로 서서 버텨온 모든 고된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많았다. 어머니의 병원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할 카드빚,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동생 학비까지도.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왜 제가요?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해봤소. 신 회장의 답은 단호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봤지. 하지만 그들 눈에 준서는 환자일 뿐이었어. 너는 단순히 밥을 먹지 못하는 10살 아이를 봤다. 자네의 자격은 인간다움이요.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그때 준서가 작게 손을 뻗어 은하의 팔을 더듬었다. 부탁해요, 은하 누나. 희망이 묻어난 목소리였다. 은하는 손에 쥔 종이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유,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숫자. 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돈이 아니라 아이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럼 한 달만 서로에게 맞는지 시험 삼아 보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단호하게 들렸다. 신 회장은 순간 눈빛을 좁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한 달.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준서도 함께 일어섰다. 떠나려는 순간 은하가 다시 불렀다. 회장님. 신 회장이 돌아보았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준서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은 꺼두셔야 해요. 신 회장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날카로운 눈빛을 누그러뜨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종이를 움켜쥔 채 혼자 자리에 남았다. 식당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치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이것이 동화의 시작일지 함정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신 회장의 집에 들어섰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 거대한 기념비 같았다. 하얀 대리석 바닥, 검은 가구,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공기마저 차갑고 살균된 듯한 냄새만 감돌았다. 낡은 캔버스 가방을 든 은하는 그곳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집사 김 여사가 날카로운 눈길로 그녀를 훑었다. 하지만 준서는 현관에서 환히 웃으며 말했다. 은하 누나. 은하는 웃음을 억지로 지어 보였다. 오늘은 모험을 시작해볼까?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우리 집 안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첫 급여 선지급으로 산 미술 도구들을 꺼냈다. 거대한 캔버스, 모래와 반짝이가 섞인 물감, 점토와 두꺼운 종이들. 거실 바닥에 천을 깔자. 집사는 경악한 듯했지만 은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의 임무는 해질녘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해질녘을 그녀는 준서의 손을 오렌지빛 물감에 담갔다. 이건 해가 사라지기 직전의 따뜻함이야. 피부에 닿는 담요 같은 거지. 다음은 시원한 남색 물감. 이건 밤이 다가오는 하늘.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지. 2시간 동안 그들은 붓을 쓰지 않았다. 손으로 색을 섞고 질감을 느끼며 웃었다.
준서는 오렌지와 남색을 뒤섞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신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늘 차갑던 거실이 비닐천으로 덮이고 아들과 은하가 온몸에 물감을 묻힌 채 웃고 있었다. 준서의 볼에는 보라색 물감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오래 잊었던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공기는 물감 냄새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없이 문께 서서 가슴이 낯선 열기로 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든 절박해질 수 있지. 가연은 알지 못했다. 자신을 둘러싼 함정의 그물망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하루는 온전히 준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혼자 아파트 복도를 걸어갔을 때의 환희, 점자를 끝내 읽어낸 날의 기쁨, 피아노 앞에서 맑은 선율을 만들어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신 회장과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형식적인 대화 대신 준서가 잠든 뒤 나누는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그는 조금씩 인간적인 얼굴을 되찾았다. 은하는 자신이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털어놓았고 신 회장은 잃어버린 웃음을 지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모든 빛을 꺼뜨리려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의 여동생, 수진.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은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유품이었다.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사파이어 귀걸이. 신 회장은 그것을 벨벳 상자 속에 넣어두고 아내를 추억하는 유일한 위안으로 간직해왔다. 수진은 어느 날 기척도 없이 들이닥쳐 그 귀걸이 하나를 슬쩍했다. 며칠 후 그녀는 완벽한 연극을 준비해왔다.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급히 달려와 외쳤다. 형부, 큰일 났어요. 그 귀걸이가 사라졌어요. 신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상자를 확인했다. 정말 한 짝이 없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청소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 형부,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독을 흘렸다.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곁을 지켰잖아요. 최근에 바뀐 건 단 한 사람, 은하 씨뿐이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의심과 냉혹함을 불러왔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거실로 나갔다. 은하, 채찍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준서와 은하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가방과 주머니를 당장 열어봐. 무슨 말씀이신지. 은하는 어리둥절했다. 내 아내의 귀걸이가 사라졌다.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곧바로 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스쳤다. 모든 것이 꾸며낸 덫이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빚에 쫓기는 젊은 여자가 집에 드나들며 뭘 할 수 있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신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그 순간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은하 옆으로 다가가 섰다. 은하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준서, 어른들 일에 끼지 마. 방으로 가, 싫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빠는 항상 사람들을 의심해요. 은하 누나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줬다고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고모가 오니까 다 망치고 있어요. 그의 외침은 칼날처럼 신 회장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판단력을 보았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담담히 말했다. 제 가방도 제 집도 마음껏 뒤지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원하는 건 찾으셨네요. 누군가의 선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라는 증거. 결국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숨을 수 있는 구실 말이에요.
그녀는 준서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너무 자랑스럽다. 준서야. 그리고는 캔버스 가방을 들고 천천히 떠났다. 문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집을 울렸다. 집 안에 남은 건 오열하는 아들과 얄팍한 미소를 지은 수진뿐. 신 회장은 무너져 내린 채 서 있었다. 단 한 번의 시험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함께 만든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 어둠 속으로. 신 회장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수진.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사파이어 귀걸이를 찾아라. 그리고 수진의 모든 재정을 조사해 하루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 귀걸이는 그녀의 옷 속에서 발견되었고 재단 자금은 오랫동안 빼돌려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은하를 쫓아내기 위한 조작이었다. 신 회장은 깊은 수치심을 삼킨 채 직접 은하의 집으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은하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맑았다. 회장님, 은하, 미안하오.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난 바보였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귀걸이가 아닌 열쇠가 들어있었다. 작업실이요. 5년 임대료 다 지불했다. 그리고 장학금 재단을 세웠다. 당신이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동생 학비도 전부 맡겠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준서는요? 부서졌다. 신 회장은 고백했다. 내가 그를 부셨다. 하지만 널 필요로 한다. 나도 필요로 한다. 잠시 침묵. 은하는 손에 든 열쇠를 내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우리 셋이 그때 그 노을을 다시 그려야 해요. 이번엔 붓없이 신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약속하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는 예전의 차가운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웃음과 피아노 소리, 빵 굽는 냄새와 물감 냄새가 스며드는 살아있는 집이 되었다.